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시장의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계획과 의지를 시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쫄기는커녕 제갈 길 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냥 살짝 반등한 게 아니라 3대 지수 모두 1% 넘는 상승세를 확인했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사상 최고 기록까지 갈아치워버렸습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경고에도 시장이 아랑곳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연준이 매파적 동결을 단행하면서 매파적인 의지를 상당히 강조했지만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연준의 긴축 의지를 온전히 신뢰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연준이 추가 긴축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올해 연말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완화될 거라고 내다본 상황이 이 충돌 양상으로도 해석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의지가 허세, 허풍 아니냐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연준에 대한 신뢰 상실, 결국 이렇게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아주 어마어마한 소식 하나가 갑자기 툭 하고 들어와 버렸습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가격 떨어진다라고 욕하고 또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크립토 산업을 아예 먹어버리겠다라는 의지를 아주 선명하게 밝혀버린 겁니다. 이미 작년부터 비트코인 신탁 상품을 출시하고 산하 엘로케이션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아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까지 해버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빠지네 오르네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게 참 부질없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블랙록의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있기까지 얼마나 치밀한 계획이 하나둘 진행이 됐었는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소식이 더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규제 이슈로 이래저래 피곤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해외 각국 정부들 사이에서는 혁신의 대상과 파트너를 생각할 때 리플이 꽤나 자주 주인공으로 등판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홍콩 정부가 CBDC 파트너로 리플을 선정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콜롬비아 중앙은행이 CBDC 파트너로서 리플을 선택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혁신과 또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리플의 상황은 지금 당장의 상황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조금 더 기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면서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벌어지고, 그렇다라고 중앙화 거래소에 그냥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그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 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 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 안전성을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리스크 분산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의 흐름이 참 재밌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금리 동결과 추후에 이어질 매파적 긴축 의지가
동시에 공개가 됐지만 시장은 겁을 먹기는커녕 오히려 적절한 호재들을 소화해내면서 제갈길 가는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다우는 1.27%, S&P 500은 1.22%, 나스닥은 1.15% 상승하면서 3대 지수 모두 1% 이상 상승세를 확인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연준이 매파적 의지를 강조하긴 했지만 그따구 소리는 개나 줘버려라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사실상 연준을 무시한 채 매수세가 이어졌던 겁니다. AI 호재는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상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연준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상당히 선명하게 인식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추가 긴축 의지에 쪼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이번 긴축 사이클이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긴축 의지를 놓고 나름의 허풍을 부리는 것 아니냐 이런 평도 내놓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의 미국 담당 수석 분석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신호는 허풍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연준의 긴축 의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데이터들 잇따라 등장해 준 것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먼저 지난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3% 증가하면서 시장의 예측치 마이너스 0.2%보다 크게 웃돈 상황이 확인됐습니다.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 역시 3년 최고치인 6.6을 기록했고,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주면서 노동시장이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로도 더해졌습니다. 연준이 그렇게 믿고 버텼던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에도 슬슬 스리슬쩍 이렇게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이건 연준의 긴축 의지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만큼 시장이 나름의 호재 시그널로 해석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25,000달러 지지에도 어려움을 확인해 주었던 비트코인은 그래도 다행스럽게 다시 25,000달러 중반까지는 반등세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 이와 더불어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승인 신청을 해버리면서 비트코인을 살짝 위로 올려버렸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6포인트 오른 47을 기록하면서 공포 단계가 중립 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소폭 반등해주면서 49%대 중반으로 올라선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도 비트코인의 지배력도 조금은 완화시킨 결정적인 재료를 제공한 주인공 단연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은 비트코인 현물 ETF 상품인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미국 SEC에 신청서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블랙록은 주식으로 거래되는 ETF는 투자자들이 거래소나 또 P2P 등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하고 보관하는 것과 달리 더 손쉽게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밝히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필요성과 의미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산 운용사이자 이미 비트코인 산업에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블랙록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거부해왔던 SEC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를 외쳐버린 겁니다.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비트코인 ETF 관리자로 미국 최대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를 지정한 부분입니다. 이미 블랙록은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신탁 상품을 출시하면서 이때부터 코인베이스와 협력을 해왔는데, 아예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쭉 코인베이스와 같이 가겠다라는 의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는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비트코인을 코인으로서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주식 상품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성이 생기는 의미와 더불어서 전통 금융시장 안으로 비트코인이 규제를 받으면서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꽤나 더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SEC는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는 허용하면서 정작 현물 ETF 출시는 거부해왔고, 급기야 그레이스케일과는 아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대체적인 분위기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업계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신청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깔려 있는 모습입니다.
크립토 기업들이 나선 게 아니라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월가의 거물 중에서도 특급 거물이 직접 등판을 했고, 거기다 이미 레거시 규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서 SEC가 강조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역시 기존의 암호화폐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가 승인 거절을 하고 싶어도 이 거절의 명분을 만들기도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과연 미국 SEC가 이번에도 이상한 뻘짓으로 대응을 할지, 아니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승인하면서 지금까지 모든 출시 신청을 거절했던 것은 결국 월가의 돈귀신에게 이 모든 돈을, 산업을 몰아주기 위해서였다라는 점을 보여주게 될지 여러모로 궁금한 지점입니다. 사실 블랙록의 이번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은 뜬금포에 해당한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장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 지난 8월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트코인 현물 신탁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직접 열어주기도 했습니다. 당시 블랙록은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디지털 기술과 상품 기능을 활용해서 디지털 자산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접근 기회 확대는 여전히 일부 기관 투자자 고객들로부터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멘트가 더 관심을 받았던 것은 6년 전 비트코인이 불과 $6,000 수준이었을 때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돈 세탁의 지표다. 6년 동안 참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긴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록은 올해 초에 산하펀드 블랙록 글로벌 엘로케이션 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아예 추가해버렸습니다. 이게 참 여러가지 시사점들이 있는데, 먼저 이 펀드는 기업과 정부 채권, 단기 증권 등 펀더멘털이 탄탄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비트코인이 들어갔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의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무려 9조 달러 넘는 자산을 운용하는 곳,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경원이 넘는 돈을 운용하는 곳에서 펀더멘털 자산군으로서 비트코인을 자사펀드에 이렇게 추가를 시켜버렸던 겁니다. 이 펀드는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최초의 블랙록 산하 일반 펀드가 됐고, 미국 CFTC에 등록된 규제 준수, 이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현금 결제형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당시 블랙록은 밝혔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 포인트이자 되게 재미있는 부분은 이 펀드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펀드로 꼽히는 그런 펀드라는 데서 더 의미 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블랙록은 거대 기관들의 자금을 운용하면서 동시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펀드에 비트코인을 포함시켰던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블랙록은 이미 기관과 개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더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들을 만들었던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만큼 이 산업이 돈이 될 거라는 점을 확신한 기업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블랙록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기업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지분 6%를 가지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이미 1억 5,600만 달러 넘는 규모의 지분을 확보하면서 직접 비트코인에 대한 간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놓고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블랙록은 기존 월가의 거물이라는 현재 타이틀과 더불어서 혁신 산업까지 죄다 먹어버리면서 앞으로의 미래적인 먹거리까지 이미 다 장악하려는 의지를 확인했고, 이미 현실화 국면에서 하나둘 세상 속에 구축해버리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돈 귀신들이 진짜 무서운 것은 이게 한 가지 상황만 구축하기도 사실 진짜 어려운 일인데, 지금 블랙록은 암호화폐 산업과 관련해서 돈이 되는 거의 모든 영역에 이미 들어와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블랙록이 이렇게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까지 해버리자 반대급부에서는 관심을 받게 될 지역, 당연 홍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름 미국이 규제 이슈로 혼란스러운 때를 틈타서 전격적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가능성이 점쳐져 왔던 곳이 홍콩이기 때문에 블랙록의 이 같은 움직임은 홍콩에서의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앞당기게 만드는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국면이 이래저래 참 골 때리게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홍콩 정부의 CBDC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돼 주목을 받았던 리플이 이번에는 콜롬비아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게 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팔라우와 부탄, 몬테네그로, 홍콩에 이어서 콜롬비아 정부와 XRP 레저 기반의 CBDC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콜롬비아 정보통신기술부의 감독 아래 올해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그 목적은 대중에게 CBDC 기술의 유용성을 입증하는 거라고 합니다. 비전적으로는 리플의 글로벌 확장성을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지만 현재 XRP 시세와 관련해서는 참 상황이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크디펜더가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주 주간 종가를 0.48달러 위에서 마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승 추세 지속될 수 있고 이게 만약 실패할 경우에는 0.4054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XRP 주간 차트를 보면 거대한 삼각 수렴 패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상단 저항을 뚫어줬지만 지금 다시 상단 저항선 아래로 빠진 상황이고 여기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면 상승 추세 지속, 여기서 더 빠지게 될 경우에는 하단 지지라인이 자리한 0.4달러까지 후퇴,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아준 뒤에 다시 반등 가능성,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딱 이 구간 주변에서 간당간당 지지를 받을까 말까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꽤나 예민한 구간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멤버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원급 이상 회원분들을 대상으로 멤버십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고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서로의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힘먼 이메일 공개 당시에도 가장 먼저 멤버십 채팅 공간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를 하고 그 직후에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상황을 조망했는데 좀 더 빠르게 정보 공유, 정보 분석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고 저희 채널의 중장기적인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희 채널의 컨텐츠에 만족도가 있으시거나 좀 더 빠르게 정제된 크립토 정보를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채널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존 회원분들 중에 XRP 홀더분들이 많이 계신데 정보 공유와 멘탈 케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가는 데는 분명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